안녕하세요. 노후 걱정 없이 살아갑시다. 누군가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는다면 사람들은 단순한 말이라 해도 그것을 가볍게 넘기지 못한다. 물리적인 공격이 아니어도 막말은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얼굴에 침을 맞는 것과 같은 모욕감과 불쾌감을 유발한다.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사람마다 반응은 다르다. 어떤 이는 자리를 피하고 어떤 이는 무시하며 넘긴다.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감정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 굳이 반응하지 않고 허탈하게 웃고 말거나 가볍게 흘려버리는 태도를 택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들어 사회 전반적으로 막말이 눈에 띄게 늘어난 듯 보인다. 표현의 자유가 확대된 21세기에는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도 더욱 다양해졌지만 그와 동시에 언어의 한계나 책임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희미해지고 있다. 자유가 확대될수록 막말도 함께 증가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난다. 심리학적으로 막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혐오라는 감정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혐오는 인간이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진화적으로 획득한 본능적인 반응이다. 위생상 불결한 상황이나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존재를 멀리하도록 유도하는 감정이 바로 혐오다. 그런데 이러한 본능적 반응이 언어를 통해 외부로 발산될 때 그것은 막말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막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생존의 위협일 수도 있지만 더 넓게 보면 사회적 지위, 경제적 안정 또는 자기 존재의 가치와 관련된 위기의식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혐오와 불쾌감을 조절하지 못하고 언어로 분출하는 이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불안정한 내면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해서 혐오나 불쾌감을 느끼는 것이 잘못된 감정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반응이다. 다만 문제는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다. 감정을 느끼는 것과 그 감정을 남에게 해가 되도록 표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일상에서 누구나 짜증이 나는 순간을 경험한다. 예컨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는 순간 누군가 갑자기 뛰어들어올 때 반복된다면 불쾌감은 커질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는 그 불쾌감을 욕설로 표출하지는 않는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자기조절 능력을 해야 할 것을 하는 능력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참는 능력으로 나눈다. 후자를 노고과제라고 한다. 막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이 노고과제를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충동을 억제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자제력과 깊은 관련이 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막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처한 위치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일정한 권력을 지니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지 않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막말에 대한 경계심이 적다. 반대로 현재 지위는 낮지만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도 비슷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자기 통제보다는 순간적 감정 발산을 우선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결국 막말은 개인의 언어 습관이자 감정 조절 능력의 척도다. 막말을 줄이는 것은 단지 말을 정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개인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지표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시대일수록 그 자유가 누군가의 인격을 해치지 않도록 스스로 조절하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현대 사회에서 막말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솔직하다고 착각한다는 것이다.
솔직함과 무례함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단순히 거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사람으로 미화하는 경향이 있다. 누군가 커피를 쏟고 화를 내며 욕설을 하는 모습과 침착하게 괜찮다고 말하는 모습 중 전자가 더 솔직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착각이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욕설을 많이 하는 사람들과 정직성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욕설 빈도와 그들이 속한 지역의 정직성 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권력과 막말의 관계는 더욱 복잡하다. 정치권에서 자주 볼 수 있듯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때로는 상대방을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이런 경향은 자신의 발언이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거나 그 영향에 무관심한 태도에서 비롯된다. 문제는 이런 행동이 사회적으로 모방되고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리더십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은 그 집단 전체의 문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한 회사의 대표가 직원들에게 자주 막말을 한다면 그 회사 내에서 막말은 점차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막말을 대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대인관계 기술이 되었다. 심리학자들은 막말을 들었을 때 효과적인 대응 방법으로 세 가지 요소를 강조한다. 웃지 말고, 화내지 말고, 단호한 언어로 대응하는 것이다. 첫째, 웃음으로 반응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이 용인되었다고 오해할 수 있다. 둘째, 화를 내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감정적 소모만 커진다. 셋째, 단호하게 그런 언어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내용은 단호하게, 말투는 친근하게 하는 균형을 찾는 것이 이상적이다. 막말에 대한 올바른 대응은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막말을 하는 사람의 행동을 심리학자들은 종종 정서적 바바리맨 행위에 비유한다. 마치 공공장소에서 갑자기 부적절한 노출을 하는 사람처럼 갑작스러운 언어적 공격은 받는 사람에게 심리적 충격을 준다. 중요한 점은 바바리맨의 행동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오히려 그런 행동이 지속되거나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막말 역시 마찬가지다. 적절한 경계 설정 없이 그냥 넘어가면 그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한 번 막말로 원하는 것을 얻은 사람은 다음에도 같은 방식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단순히 같은 수준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막말에 막말로 대응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건설적인 대화의 가능성은 사라진다.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은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그런 표현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화난 것 같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말하면 대화가 어렵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대응은 상대방의 감정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표현 방식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한다. 자신의 감정 상태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막말을 들었을 때 느끼는 분노나 상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막말의 문화적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부 문화권이나 집단에서는 다소 거친 언어 사용이 친밀감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심리적 상처를 주는 언어 습관은 어떤 문화권에서든 바람직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 어떤 언어 사용이 적절한지를 이해하고
다양한 맥락에서 유연하게 자신의 표현 방식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다. 결국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이며 그 도구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다른 흥미로운 관점은 사람들이 항상 밝은 모습만 보여주는 경우다. 언뜻 보기에 이런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좋은 에너지를 전파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부적절하게 밝은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누군가 항상 웃고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면만 보려고 한다면 함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일종의 감정적 허세로 실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누구나 넘어지거나 실수할 때 불편함을 느끼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이런 태도는 여러 이유에서 나타날 수 있다. 먼저, 남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하는 마음에서 비롯될 수 있다. 자신의 불편함이나 고통을 드러내면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거나 신경 쓸 것을 염려하여 감정을 숨기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취약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자신을 안 좋게 볼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슬픔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면 약하게 보이거나 부담스러운 사람으로 인식될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장기적으로 보면 위험할 수 있다. 특히 과로사나 번아웃 같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과로사 사례에서 피해자는 주변에 자신이 힘들다는 신호를 전혀 보내지 않았던 경우가 많다. 지속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괜찮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심각한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행동 패턴은 종종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다. 특히 감정 표현을 억압하는 양육 환경에서 자란 경우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면 비난받거나 거부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내면화될 수 있다. 남자아이에게 울지 말라 또는 여자아이가 화내면 안 된다와 같은 메시지는 건강한 감정 표현을 방해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짜증이 나는 감정은 모두 우리 몸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다. 이러한 감정들은 위험 상황이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을 알려주는 일종의 경고 등 역할을 한다. 만약 이런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억누른다면 그 감정에 대한 민감도 자체가 낮아지게 된다. 마치 온도계가 고장난 것처럼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감정 표현을 억누르면서 그것을 성숙함이나 어른스러움으로 포장하는 경우다. 어린이들에게 울지 마, 그러면 어른답지 못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는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감정을 인식하고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의 발달이 저해될 수 있다. 특히 특정 직업군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연예인이나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직업적 특성상 항상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이를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도 한다. 자신의 실제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항상 미소를 지어야 하는 직업적 요구는 심각한 감정 노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감정 노동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장기적으로는 심리적 탈진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심리학자들이 진행한 자아 고갈 실험은 이런 현상을 잘 보여준다. 모두가 즐겁게 춤추는 상황에서 혼자만 감정을 억누르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실험 참가자는 춤을 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면의 감정과 충동을 억누르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감정을 지속적으로 억압하는 사람은 왜 자신이 그렇게 지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정서적 무감각 상태에 빠지거나 심한 경우 우울증이나 양극성 장애로 발전할 수도 있다. 감정은 물이 흐르는 것과 같아서 억누르면 다른 곳으로 흘러가거나 범람하게 된다. 그래서 적절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한 감정 표현은 자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타인과의 진정한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 인간관계에서 늘 밝고 긍정적인 면만 보여주는 사람과 교류할 때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닌 가면을 쓴 모습과만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원활해 보일지 모르지만 깊이 있는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하기는 어렵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취약한 부분까지 받아들이고 공유할 때 형성된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만 우리도 그에게 진실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 가지 예시로 오랜 친구 사이에서도 중요한 개인적 사건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친구가 부모님의 부고를 알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단순한 소통 부재를 넘어 관계의 깊이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상황에서는 왜 그런 중요한 순간을 나누지 않았는지 솔직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다. 만약 상대방이 항상 자신이 괜찮다고만 말하고 어려움을 전혀 공유하지 않는다면 나 역시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양방향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는 결국 진정성이 결여된 피상적인 관계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 분노, 불안 등 다양한 감정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와 같은 말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관계의 발전을 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물론 모든 감정을 무분별하게 쏟아내라는 것은 아니다. 상황과 관계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수준의 감정 공유가 필요하다. 그러나 상대방만 문제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자신의 태도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만약 주변에 항상 괜찮다고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원인이 나에게 있을 수도 있다. 혹시 내가 그 사람의 감정을 가볍게 여기거나 취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비웃거나 놀린 적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도록 만드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신의 신체적 특징이나 외모에 대한 놀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누구나 자신의 신체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기 마련이다. 키가 작다거나 머리가 크다거나 하는 신체적 특징에 대해 농담 삼아 언급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 겉으로는 웃으며 넘기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사람은 내면에서 상처를 받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쌓이면 그 사람은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절대 드러내지 않으려는 방어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자기 인식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에 맞게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 예를 들어 오늘은 감정적으로 예민한 상태라서 사람들과 만나면 갈등이 생길 것 같다고 판단하고 사회적 만남을 피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메타적으로 관찰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한 경우다. 자기 감정에 대한 이런 메타적 인식 능력은 단순히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 감정이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의식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점차 이러한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이는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이 꾸준한 연습이 필요한 과정이다. 메타정서라고 불리는 이 능력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그 감정이 적절한지,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지까지 판단할 수 있게 한다. 메타정서 능력이 발달한 사람은 자신이 기쁨에 민감한 날에는 적극적으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화가 날 가능성이 높은 날에는 중요한 대화나 결정을 미루는 지혜를 발휘한다. 또한 우울함을 느낄 때는 혼자 있기보다 가벼운 사회적 접촉을 통해 기분을 전환하려고 노력한다. 반면 이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이미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민감한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거나 우울한 상태에서 자신을 더욱 고립시키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대인관계의 갈등이나 정서적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항상 밝은 모습만 보여주는 사람들을 위선적이라고 단정 짓기 전에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가면을 쓰는 것은 건강하지 않지만 상황에 맞게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고 표현하는 것은 정서적 지능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막말과 감정 표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는 정서적 성숙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수용하되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타인을 존중하는 선택을 한다. 즉, 감정 자체를 부정하거나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그 표현 방식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균형을 잡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기 내면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화가 나거나 불안하거나 슬프다면 그 감정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두 번째 단계는 그 감정을 표현할지 여부와 어떻게 표현할지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모든 감정을 그대로 표출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감정은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건강하다.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는 감정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것이 관계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 내가 지금 화가 났어. 하지만 우리 관계는 소중하니 침착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와 같은 표현은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관계를 존중하는 성숙한 접근법이다. 이런 소통 방식은 상대방에게도 안전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정서적 성숙도를 높이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공감 능력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막말을 줄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자신이 한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생각해보는 습관은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단순히 예의 바른 행동을 넘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서적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갈등 상황에서 이러한 능력은 더욱 중요해진다. 갈등은 인간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것을 다루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잠시 대화를 중단하고 진정할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강한 분노는 보통 약 20분 정도 지속된 후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한다고 한다. 이 시간 동안 잠시 거리를 두고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막말을 했을 때 그것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사람의 상태나 상황의 맥락을 고려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이것이 막말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준다. 예를 들어 특별히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동료나 가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감정 조절과 표현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감정 조절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호흡, 명상, 운동과 같은 신체적 활동은 부정적 감정의 강도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일기 쓰기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객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화가 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잠시 시간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해 보면 보다 건설적인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직장에서는 특히 감정 조절이 중요하다. 전문적인 환경에서는 모든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기보다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감정을 완전히 억누르라는 의미는 아니다. 적절한 순간에 건설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이나 불만을 표현하는 것은 건강한 조직 문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상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 그냥 참기보다는 프라이빗한 자리에서 존중하는 태도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적용된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항상 좋을 수는 없다. 때로는 갈등이 생기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다. 감정을 폭발시키기보다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나 전달법을 사용하면 상대방의 방어적인 반응을 줄일 수 있다. 나 전달법이란 너는 항상 이렇게 한다와 같은 비난 대신 나는 이럴 때 이런 감정을 느낀다와 같이 자신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대화 방식이다. 이 방법은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너는 항상 약속 시간에 늦는다 보다는 약속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면 나는 기다리는 동안 불안하고 무시당한 느낌이 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갈등 해결에 더 도움이 된다. 감정 표현의 문화적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다른 문화권에서는 절제된 표현을 더 중요시한다. 이러한 차이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한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감정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는 온라인상의 감정 표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문자나 이메일, 소셜미디어에서는 표정이나 목소리, 톤과 같은 비언어적 단서가 없어 오해가 생기기 쉽다. 간단한 메시지도 받는 사람의 상태나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의사소통할 때는 자신의 의도를 더욱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소셜미디어에서는 막말이 더욱 쉽게 퍼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익명성이 보장되고 직접적인 대면이 없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현실에서보다 더 거칠고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온라인 탈억제 효과라고 하는데,
실제로 마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말이 미치는 영향을 덜 의식하게 되는 현상이다. 이로 인해 사이버 괴롭힘이나 혐오 발언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건강한 소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시민의식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에서도 실제 생활과 마찬가지로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의 언어에 책임을 지는 태도가 필요하다. 댓글을 달거나 게시물을 작성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그 내용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는 습관은 온라인 환경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편 감정 표현과 관련해 성별에 따른 사회적 기대의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많은 사회에서 남성은 감정, 특히 슬픔이나 불안과 같은 취약함을 드러내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교육받는 경향이 있다. 반면 여성은 분노와 같은 강한 감정의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이러한 성별 기반 기대는 건강한 감정 표현을 방해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성별 고정관념을 넘어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은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이며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감정을 경험하고 적절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부모와 교육자들은 어린이들에게 성별에 따라 다른 감정 규칙을 적용하기보다는 모든 감정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감정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어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의 모든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면 아이는 감정 지능을 발달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화가 났을 때 화내지 마라고 말하기보다는 화가 났구나.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학교에서도 감정 교육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면 학교, 폭력이나 따돌림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갈등 해결 기술이나 의사소통 능력과 같은 사회정서적 역량을 키우는 것은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의 인간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간의 정서적 건강과 관련해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정서적 회복력이다. 이는 어려운 상황이나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말한다. 정서적으로 회복력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에 압도되지 않고 적절히 대처한 후 평정을 되찾을 수 있다. 이러한 회복력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능력이다. 정서적 회복력을 키우는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름 붙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의 강도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 이를 정서적 명명이라고 하는데 모호한 불쾌감을 느낄 때 그것이 불안인지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면 그 감정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사회적 지지망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고 지지받을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정서적 어려움을 더 잘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관계는 가족, 친구, 동료뿐만 아니라 상담사나 치료사와 같은 전문가와의 관계도 포함된다. 특히 심각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정서적 건강은 신체적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부정적 감정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다양한 신체적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반면 긍정적인 감정과 정서적 안정은 신체 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감정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은 전반적인 웰빙을 위해 필수적이다. 적절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은 정서적 건강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다. 웃음과 유머도 감정 관리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도구다. 유머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감정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자신의 실수나 어려운 상황을 유머러스하게 바라보는 능력은 정서적 회복력의 중요한 측면이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웃음이 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웃음과 유머를 찾는 습관은 정서적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감사와 긍정적 정서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이다. 매일 감사한 일을 생각하고 기록하는 습관은 전반적인 행복감을 증진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것이 부정적 감정을 무시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부정적 감정도 충분히 인정하고 처리하되 동시에 삶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균형이 중요하다. 정서적 건강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자신과의 대화 방식이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하지 않을 말을 스스로에게 한다. 실수를 했을 때 자신을 심하게 비난하거나 혹독하게 판단하는 습관은 자존감을 낮추고 부정적 감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 반면 자신에게 친절하고 이해심 있게 말하는 습관은 정서적 안정감을 높인다. 이를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약점이나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보편적인 인간 경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한다. 명상과 마음 챙김은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방법이다. 현재 순간에 비판단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마음 챙김 훈련은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이는 충동적인 반응이나 막말을 줄이는데 특히 효과적이다. 정기적인 명상 연습은 감정 반응의 강도를 낮추고 더 균형 잡힌 감정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술적 표현도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처리하는 좋은 방법이다. 그림 그리기, 음악, 글쓰기, 춤과 같은 창의적 활동은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가 된다. 이런 활동은 카타르시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이해를 깊게 하고 감정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준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므로 건강한 감정 표현과 소통은 공동체 내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 개인의 정서적 건강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정서적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가정, 학교, 직장과 같은 환경에서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화가 중요한 이유다. 감정 표현이 억압되거나 조롱받는 환경에서는 구성원들의 정서적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 특히 직장에서의 정서적 문화는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감정 노동이 많이 요구되는 서비스업이나 의료, 교육 분야에서는 직원들의 정서적 소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직원들이 자신의 감정적 어려움을 공유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웰빙과 직무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감정지능은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행동하는 능력인 감정지능은 현대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위한 핵심 역량으로 인정받고 있다. 높은 감정지능을 가진 사람은 대인관계가 원활하고 갈등 상황에서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리더십 역할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인다. 결국 막말과 감정 표현의 균형을 찾는 여정은 평생에 걸친 학습과 성장의 과정이다. 우리는 매일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선택하게 된다. 그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 자신의 정서적 건강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나아가 사회 전체의 소통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건강한 감정 표현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더 깊이 연결되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말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하다. 그것은 관계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의 언어 선택과 감정 표현 방식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오늘 공유한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심리학적 통찰과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조언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콘텐츠가 업로드될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